미국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세금 선물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소액 스테이블코인 결제에는 세금을 매기지 말고요. 코인으로 번 이자라거나 보상에 대해서도 당장 과세하지 말자는 법안이 현재 미국 의회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던 미국 측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온화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표면적인 혜택 뒤에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변화가 시장 구조랑 리플 XRP 같은 자산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내용을 쉽게 풀어드려 볼게요. 미국 하원 측에서 공개한 디지털 자산 페리티 법안은요, 총 핵심이 4가지로서 압축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스테이블코인으로 $200 이하의 금액을 결제할 때 세금 부담을 없애준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10짜리 커피에 대해서 서클이나 RLUSD 같은 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코인 가격이 몇 센트 올랐는지 계산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그동안은 이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코인으로 결제 한번 할 때마다 일일이 시세 변동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해두니까 누가 쓰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해서 얻은 보상 코인에 대해서도 이제는 당장 그 해에 세금을 내지 않고 최장 5년까지 유예할 수 있겠다라는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이 코인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 아직 현금이 아닌데도 그동안은 매년 세금을 물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굴자라거나 검증인들이 세금을 낼 돈을 마련하려고 코인을 급하게 매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시장의 매도세로 존재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그런 부담들을 덜어주면서 이 당장에 매도할 계획이 없는 코인은 오래 보유하면서 네트워크에 기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취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암호화폐에도 워시 세일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주식 같은 경우는 팔았다가 30일 안에 다시 사면 그 손실을 세금 공제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코인은 이런 규제가 없다 보니까 일부 투자자들이 연말에 손실이 난 코인을 팔고 다시 사는 방식으로서 이 세금상의 이득을 보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코인도 이런 꼼수 손실 공제를 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에서 코인 투자할 때요,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들까지도 미국 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만 보면은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드디어 이거 코인 키워주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반길만 합니다. 이 실제로 시장 투자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이득이 큰 내용들이다 보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저는 오늘 그 이면에 깔린 미국의 진짜 속셈이 무엇이냐, 이 내용을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미국은 이제 와서 이런 세금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겉으로 봤을 때 투자자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전략적인 계산이 엿보입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목이 페리티 법안이죠. 즉 동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재산과 동등하게 다루겠다라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세금 측면에서 봤을 때 동일한 원칙, 동일한 규율을 적용을 함으로써 이제부터는 코인도 주식이나 채권처럼 이 제도권에 편입시키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이 한손에는 이렇게 혜택을 주지만 또 다른 손으로는 규율을 강화해가지고 암호화폐를 관리 가능한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고, 최근에 실제로 몇 년 동안 미국은 SEC 소송인에 모내하면서 이 규제의 채찍을 열심히 휘두르는 모습이었었는데, 이제는 당근과 채찍 중에 당근도 함께 쓰겠다라는 변화겠죠. 이 암호화폐를 무작정 억누르기보다는 룰을 정해가지고 우리 울타리 안에서 키우자, 이런 현실적인 판단이 섰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이면에 깔린 금융 패권 전략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번 법안에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이 아마도 스테이블코인 $200 이하 면세일 텐데요. 이거는 단순하게 편의 제공을 넘어서 이 달러화를 디지털 세계에 깊숙하게 퍼뜨리는 한 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전에는 누가 스테이블코인으로 해외 송금도 하고 또 결제도 하고 싶어도 이 세금 문제가 깔려가지고 귀찮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싹 없애주면 사람들이 디지털 달러를 거리낌 없이 쓰게 되겠죠. 스테이블코인은 결국에 미국 달러랑 1대1로 연동된 코인이다 보니까요, 전 세계인이 디지털 달러를 일상적으로 쓰게 만드는 환경을 미국이 조성해주는 셈입니다. 요즘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미국 달러 중심의 금융 질서를 흔들어 보겠다라고 하지만요, 이 미국은 한술 더 떠서 민간 암호화폐 기술로서 달러 패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법안 곳곳에 규제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런 조건을 붙여둔 것도 이 무분별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미국의 통제가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을 밀어주겠다, 이런 의지로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미국 입장에서는요, 손해볼 게 없는 게임이에요. 국민들은 편해지고 혁신산업은 발전하고 이런 과정에서 달러의 글로벌 입지도 더욱더 공고해지는 이런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글로벌 자금 흐름을 다시 미국 쪽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계산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이 규제를 엄격하게 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라거나 프로젝트 팀들이 규제 친화적인 해외로 많이 나갔습니다.
이 시장 투자 자금도 싱가포르, 두바이, 스위스 뭐 이런 곳으로 흘러 들어가고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래 기술과 자본이 떠나가는 셈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외국인 투자자 세제 혜택까지도 언급했다라는 거는 전 세계 크립토 자금한테 미국 시장이 제일 매력적이다. 이쪽으로 들어와라. 이런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세금도 깎아줄 테니까 안심하고 우리한테 투자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이게 실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앞으로 비트코인 ETF, 알트코인, 투자 펀드, 글로벌 머니 이런 것들이 뉴욕 시장을 통해서 세계 자금이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미국이 이미 세계 최대 자본시장이죠. 근데 암호화폐까지도 이렇게 편입한다. 그 지배력은 앞으로도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게다가 미국 내부 암호화폐 기업들도 세금 혜택 환경에서 사업하기가 정말 좋아지다 보니까 해외로 나갔었던 이 기업들이 돌아온다거나 아니면 신규 스타트업이 미국에서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이 혁신적인 인재랑 자본의 미국 회귀를 노린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숨은 속셈까지도 살펴보니까 단순하게 투자자 세금 깎아주는 이런 좋은 소식으로만 볼 일은 아니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결국에 미국이 판을 짜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법안들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망도 해봐야겠죠. 먼저 이 법안은 아직 초안 단계라서 갈 길이 멉니다. 향후 2달 내에 정식 법안으로 발의돼서 이 하원위원회 심의에 들어갈 텐데요. 양당 모두 참여한 아닌 만큼 이 정치적인 지지가 상당히 있는 편이기 때문에 큰 이변만 없다면 내년 초부터 청문회도 열리고 세부적인 조율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만약에 여기서 순조롭게 흘러간다. 1분기 안에 미국 하원 통과도 꿈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상원 심사랑 표결이 남는데요. 이 상원에서도 합의가 된다면 내년 중반쯤에 최종 입법까지 가능하겠죠. 물론 입법 과정이 언제든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미국의 중간선거 전국이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다른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 최악의 경우에는 논의만 하다가 해를 넘길 수도 있겠지만요. 이번 안 자체가 워낙에 핵심 쟁점들을 잘게 쪼개서 이 합의 보기 쉽게 만든 거라서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중반쯤이면은 이 법안의 운명이 판가름 날 거고요. 만약에 그때까지도 통과가 안 된다. 아마 선거 끝날 때까지 표류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시장에 미칠 영향을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이런 제도 변화는 눈에 보이는 효과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기대 심리는 그 전에 먼저 반영이 되죠. 벌써 미국이 세금 풀어준다. 이런 뉴스에 시장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 비트코인 가격도 탄력받는 모습이고 특히 미국에서 사업하는 코인베이스 같은 이런 거래소 주가도 긍정적으로 반응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이 중장기적인 구조 변화입니다. 이 법안이 현실화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비트코인 채굴자들이나 이더리움의 스테이커들이 코인을 굳이 팔지 않고 오래 들고 있을 유인이 생긴다라는 거. 이 세금 때문에 억지로 팔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오는 매물 압력 감소로 이어져가지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거고 스테이블코인 면세로 인해가지고 암호화폐를 실제 생활 결제에 쓰는 사람이 늘어나면요. 크립토 생태계 전체 파이가 커집니다. 이 예전에 비트코인으로 피자 사 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회자가 됐었지만 이 사실 세금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현실화가 더딘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제 작은 결제는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가게에서 코인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거고 사용자도 편하게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이런 실제 사용 증가들이 암호화폐를 더욱더 주류화시키는 힘이 될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든 암호자산의 가치 기반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투자자 관점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이 기관 자금의 태도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기관들이 코인 투자를 망설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복잡한 세무처리랑 불명확한 규정이었죠. 그런데 미국이 명확하게 해외 투자도 받아주겠다. 세금 기준도 만들어주겠다. 이러면은 이제 남는 거는 투자 결정분이라는 거. 이미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 기관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세제까지도 정비되면은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가속화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워시세일 규정 도입들은 이 단타 위주의 개인들에게는 상당히 아쉬운 소식일 수 있겠지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 투명성 그리고 공평성을 높여줘가지고 건강한 투자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할 겁니다. 이제 코인도 편법 없이 정석적으로 투자하는 환경 자체가 갖춰진다는 거겠죠. 여기서 사실 XRP 투자자분들은 늘 미국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었는데요. 이번 건은 기존의 SEC 소송 이런 것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XRP의 실제 활용 분야랑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XRP는 국제 송금이나 결제 인프라 쪽에 상당한 강점이 있는 코인이죠. 이번 법안의 핵심인 스테이블코인 결제 활성화 그리고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의 접목은요. 리플 XRP가 빛날 수 있는 상당히 강력한 무대라는 거. 현재 리플 레저 위에서 RLUSD라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발행이 되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게 된다면 리플 레저가 디지털 달러 결제망의 한 축으로 주목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RLUSD든 이 다른 달러 코인이든 리플 레저상에서 거래가 많이 되면은 XRP 네트워크의 가치랑 중요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XRP 같은 경우는 수수료로서 소량씩 자체 토큰을 소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사용 증가는 XRP 공급 감소로서 이렇게 이어지는 측면도 존재하겠습니다. 물론 그 양은 미미하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XRP가 쓸모 있는 네트워크의 기본 자산으로서 자리매김할 때 이 가격도 분명히 따라올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리플이 그동안 공들여왔던 은행이나 결제망과의 연결고리가 이제는 빛을 볼 수도 있어요. 미국의 암호화폐 세제를 명확히 하고 우호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은행들도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열린 태도를 보이기가 쉬울 겁니다. 리플사 측에서 ISO 2002 국제결제 표준에 발맞춰가지고 이 자사 솔루션을 준비해왔던 것도 결국에 전통 금융권과 호환성을 갖추기 위해서였는데요. 이제 규제 리스크가 줄어들면은 은행들이 리플넷이나 리플레저를 활용한 국제 송금을 실제 상용 서비스로 검토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겠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은행들이 암호화폐 위험하다 이랬었지만요. 이제는 세금 제도까지도 잡혀가니까 이거 우리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각 국가의 정부들도 CBDC 발행을 활발히 연구 중에 있는데 미국이 암호화폐 쪽에 호의적인 방향을 보이면요. 국제 공조에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XRP가 모든 CBDC라거나 이 송금망을 연결하는 중립 브릿지 통화를 지향을 하는 만큼 규제랑 세제가 뒷받침되는 환경은 XRP한테 상당히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겁니다. 이번 미국 하원의 법안 초안 소식은 겉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현재 미국이 디지털 자산 시대의 게임판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려는 이런 큰 그림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 미국의 암호화폐 세금을 풀어주는 진짜 이유를 강조드린 건데요. 그냥 선심 쓰듯이 투자자들 좋으라고 세금 깎아주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확실하기 때문에 행동에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런 큰 흐름을 읽고 잘 따라가시기를 바래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뉴스의 반응에서 가격이 출렁거리겠지만 이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방향성이 바뀌었다라는 거. 미국이라는 거대한 경제권이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을 시키면서 본격적으로 키우겠다라는 방향성으로 선회했습니다. 이게 곧 전 세계 흐름이 된다라는 거고, 이런 구조적인 변화 앞에서는 하루하루 시세 등락에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 본질을 이해하시고 투자 판단을 할 줄 아셔야겠죠.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족쇄가 있었지만요. 그게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족쇄가 풀린 말은 더 힘차게 달릴 준비를 할 겁니다. 다만 그 길이 울퉁불퉁할 수 있으니까 고삐는 꽉 잡고 가셔야겠죠. 미국이 암호화폐 세금까지 풀어주는 진짜 이유, 결국에 본인들의 금융패권 이어가면서 이 새로운 시대도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그 의도를 간파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제 어떤 코인에 어떤 기회가 열릴지 큰 지도에서 바라보셔야 될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정치에서 우연이란 건 없다.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거는 철저하게 그렇게 계획된 것이다. 이 미국이 갑작스럽게 내민 세금 감면이라는 선물, 절대로 우연한 호의가 아닙니다. 이 달러 패권을 디지털 세상으로 확장하고 전 세계 자본을 다시 미국으로 빨아들이고자 하는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이라는 거. 이 시장 투자자인 우리는요, 눈앞의 달콤한 혜택에만 취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이 거인의 의도를 읽을 줄 아셔야겠습니다. 미국이 직접 판을 깔고 있는 이 새로운 금융질서 위에서 리플 XRP 같은 핵심 인프라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냉철하게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시장을 어렵게만 보면 끝이 없어요. 단순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또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복잡해지고 또 그 순간부터 손도 못 대고 지켜보기만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아주 기본만 지켜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씩 보이지 않던 길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하락의 시기가 나에게만 유독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상승장이 남들만 누리는 특별한 시간도 아닙니다. 이 시장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열려있고 또 똑같은 흐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건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겠죠. 누군가는 상승장에서 분할 익절을 통해서 현금 비중을 차곡차곡 쌓아두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랑 비중 조절을 통해서 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대응을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이런 차이는 운이 아니라 태도의 차이에서 나온다는 거고, 이 시장을 탓하기보다 지금 이 구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사람과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감정에 휘둘린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불안하고요. 또 공포가 찾아오다 보면은 누군가를 찾게 되고요. 물어보고 싶고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사람 심리입니다. 이 시장이 왜 이런지, 언제 반등이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겠지만 내 투자 심리를 뿌리 깊게 박아놓는 게 우선입니다. 또 그 다음에 좋은 조언들, 또 내용을 들어서 좋은 열매들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단기 정보방에서도 이 원칙 매매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날 익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요.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멘탈을 건강한 방향으로 유지하기 위함이 핵심입니다. 이 분할 익절이라는 재미를 알아야지 결국에 또 장기적으로 보유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해요. 결국에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이 시장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건 조건이 아니라 대응인 거고 또 준비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는 순간부터 시장은 두려운 공간이 아니라 내가 차분하게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본격적인 무대가 되어줄 겁니다. XRP든 비트코인이든 결국의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랑 구조로 움직입니다. 이 특히 기술적인 자리랑 온체인 흐름은 개인들에게 혼자서 실시간으로 체크하기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죠. 그래서 제가 보는 차트 포인트, 온체인 지표, 그 숫자들이 실제 시나리오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어줄 겁니다. 지금 리플 XRP 시장에서는 심상치 않은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상의 활성 지표가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여기저기서 손절매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탄탄대로를 걷는 듯했던 XRP가 올해 연말에는 2년 랠리를 마감하면서 마이너스 수익률로 돌아설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 상승장에 희망을 품었던 개인분들께서는 하나둘씩 손실을 확정짓고 시장을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요. 바로 이 리플 XRP 하락 국면의 표면과 그 이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겉으로 가격 급락 그리고 개미들의 퇴장이 보여지고 있지만 그 뒤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힘과 구조가 움직이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리플 XRP 가격이 2023년 81% 급등했고 2024년에는 무려 238% 폭등하면서 2년 연속 상당한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XRP의 투자분들, 특히 오랜 동안 우리 신사 채널과 함께 견디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실제로 수익도 많이 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2025년 말 들어가지고 그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거고 이 연초 상승분을 거의 대부분 반납하더니 특히 4분기 들어가지고 가파른 내리막길을 걸어서 현재는 연초 대비 약 11% 정도 하락한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연간 성적이 마이너스 상태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이 두 해 연속 이어오던 상승 기록이 깨질 위기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더더군다나 가격이 떨어지는 동안 눈에 띈 거는 이 시장 투자자들의 행동 변화인데요.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XRP 보유자들이 상당수 손실을 보고도 팔았다. 관련 사실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 보통 비트코인 같은 대형 코인들은 하락장에서 웬만하면 안 팔고 버티는 경향이 강한데 언젠가는 다시 오를 거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XRP가 이번 하락장에서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 이거를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두 가지 레벨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시경제의 큰 흐름을 보셔야 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암호화폐 시장 내부의 속사정을 보셔야 됩니다. 먼저 거시경제부터 짚어볼게요. 지난 2020년 초반 이 유례없는 통화 완화 덕분에 2021년 암호화폐는 초호황이 있었죠. 그리고 2022년 이후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 러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지금도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올해 한 해 경제 같은 경우는 이 고금리의 후폭풍을 체감하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에서 기업 실적 둔화되고 채권금리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투자할 돈이 줄어드니까 증시나 코인 시장에 들어올 돈도 말랐다는 거고 게다가 올해 2025년은 유독 전쟁과 분쟁 뉴스가 많았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라든지 유럽 동부의 분쟁 격화라든지 여러 가지 소식들이 심심찮게 들려오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여기에 대해서 시장 투자자들이 겁을 먹으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가장 변동성이 큰 자산부터 그냥 팔아버 치워버리는 겁니다. 올해 그 자리에 알트코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중심축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지만 그 외에 대부분 알트들은 4분기 내내 시들한 흐름이었습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즉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갔다는 건요. 많은 투자자들이 믿을 거는 비트코인인 뿐이다. 이러면서 자금을 옮겼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리플 XRP를 비롯한 알트에는 자금 이탈 압력이 컸겠죠. 그리고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을 보면 연말로 갈수록 레버리지 포지션이 줄어드는 이런 추세가 뚜렷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거고 다들 관망 모드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 선물 시장에 돈이 빠진다는 건요. 현물 시장 유동성도 줄어든다는 뜻이니까 가격 반등 동력이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큰 판에서 봤을 때 돈줄이 조여들고 위험자산 기피 분위기, 한쪽 판에서는 알트코인 식어가는 흐름, 이 이중구 속에서 XRP가 위치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4분기에 무슨 촉매가 있어가지고 상승 반전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고 오히려 이 취약한 투자 심리가 스스로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투자자들이 겁먹고 팔았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고 또 이런 전형적인 하락 사이클 말이죠. XRP의 네트워크 활성도가 급감한 거 또 그래서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이 실제 12월 말 리플 내적 활성 주소 숫자가 월간 34,000개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올해 2025년
5년 통틀어 봤을 때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거래가 활발해야지 아직까지 사람들이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것마저도 지금 식어버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 측에서는 올해 연말 XRP 네트워크는 실제 사용자들이 내년을 대비해서 이 포지션을 정리하고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들 한 발 물러서 있으니까 가격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모순적인 상황 하나를 짚어보셔야겠습니다. 리플 XRP에 돈을 넣는 주체가 누구냐? 이 겉모습과 이면이 달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개인들의 투매랑 네트워크 이탈이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에 동시에 또 다른 쪽에서는 XRP에 대한 자금 유입 신호가 잡히고 있습니다.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라는 거고 이 미국 시장에서 올해 말에 XRP 현물 ETF 상품들이 처음으로 등장했죠. 지난 작년 당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얼마나 큰 이슈였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자마자 하락을 했지만 그 이후로 3배가 넘게 비트코인 상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플 XRP도요. 이 기관들이 증권 계좌를 통해서 XRP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고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출시 이후에 지금까지 XRP ETF들의 10억 달러 이상, 약 1조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한 번도 순유출이 없었다라고 해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계속 매수세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누가 지금 계속 사고 있을까? 이거는 물론 그 ETF를 개인도 살 수 있겠지만요. 주로 연기금 그리고 자산운용사 이런 큰 손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실제 통계를 보시면요. 일부 비트, 이더리움 ETF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XRP 현물 ETF로는요. 오히려 시장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일부를 비트코인에서 빼가지고 XRP로 이동시키면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정작 XRP 큰손들은 계속 XRP를 매수하고 사고 있을까요? 겉으로 봤을 때 XRP 전망이 불투명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요. 이 뭔가 그들이 보고 있는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바로 XRP가 지닌 독특한 구조적인 위치 때문인데 XRP는 리플사가 오랫동안 국제송금 인프라를 겨냥해서 밀어온 코인이죠. 지난 2023년 이때 있었던 SEC랑 소송이 일단락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XRP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진 상황이고 그 이후에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과의 제휴가 활발해졌습니다. 리플사가 2024년에는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XRP 리플 레저상에 발행하면서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정식 달러 결제망으로 확장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 게다가 ISO 20022라는 새로운 은행 결제 표준과 호환되는 메시지 기능을 리플 레저가 지원을 하면서 이 향후에 국제 송금 메시지 시스템과 블록체인 결제가 한 방에 연결될 포인트를 선점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요. 이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은행들이 쓰는 언어 그리고 블록체인이 쓰는 언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통할 수 있는 총체적인 거시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리플 XRP 관련해서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리플사가 실제 금융 인프라 플레이어로 변모하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소식에 따르면은 리플이 미국 통화감독청 OCC로부터 국가신탁은행 라이선스를 조건부로 승인받았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 리플이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합법적으로 할 길이 열렸다는 거고 가상자산 기업이 미국에서 이런 인가를 받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이 리플은 그동안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왔습니다. 특히나 올해에만 결제 인프라에서 여러 것을 인수합병하는데 수십억 달러 썼다라고 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XRP를 둘러싼 생태계를 단단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이겠습니다. 가격이 일시적으로 출렁여도 실제 사용을 늘리고 금융권에 파고들면은 결국에 가치는 따라온다라는 큰 그림이겠죠. 이 실제로 리플의 CTO는요. XRP의 진짜 성공 척도는 가격이 아니라 거래량과 유동성이다. 이렇게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자면은 XRP를 투자자들의 코인이 아니라 은행과 기업들의 인프라로 만드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시장에서는 개미들이 실망해서 떠나고 가격이 주저앉았지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XRP를 둘러싼 판 자체가 새로 짜이고 있는 상황. 그래서 기관들이 오히려 이런 시기에 뛰어든다는 거고 정리드리자면 XRP 가격 급락과 개미 투매라는 현상 아래에서는 거시경제 충격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인 재편 그리고 XRP 생태계의 구조적인 진화라는 이런 흐름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한쪽에서는 XRP 망했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요. 또 다른 쪽에서는 XRP 이제 시작인데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양면성들을 모두 이해하셔야지만 우리가 이번 이슈의 본질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XRP는 단기 매매로 흔들릴수록 오히려 더 손해보기 쉬운 자산입니다. 기관과 실제 사용이 붙는 구조에서는 현물로 평단을 낮춰가는 전략이 가장 안정적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실제로 체크하는 가격 구간들, 현물 기준 정리본을 따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창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관점입니다. 이 뉴스 제목만 보면은 XRP 활성이 최저치네, 손절매 폭탄이네 이런 무서운 말들도 가득하죠. 하지만 물론 이런 현상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구조를 이해하신 분들에게는 이 상황이 꼭 B급으로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약
약세장 한복판에서 또 판을 갈아엎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면은 우리는 섣부르게 절망하기보다도 또 다음 국면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구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내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고 내 리스크 관리 수준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XRP든 다른 코인이든 내가 투자하는 자산에 대한 펀더멘털과 쓰임새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가격 차트만 볼 때는 보이지 않던 이 새로운 판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요. 이 투자는 확률 게임이라는 사실이에요. XRP처럼 과거 서사가 화려한 자산일수록 오랫동안 홀딩한 투자자분들은 애정도 있고 기대감도 크실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 객관성 유지가 극 중요하다라는 거고 남들이 팔 때 공포에 동조하지 마시고 남들이 살 때 흥분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는 진부하지만 진실입니다. 이 지금 XRP 시장은 분명히 공포 국면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했을 때 남들이 두려워할 때 담대한 이들은 이 미래의 과실을 준비할 수도 있겠죠. 저는 오늘 XRP의 단기 하락 속에서 이 숨은 구조적인 이야기를 풀어드려 봤습니다. 현재 시장에 묻어나고 있는 이 불안감 뒤에는 새로운 판으로 넘어가는 이런 XRP의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 숨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신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해질 겁니다. 즉 두려움에 휩쓸리지 말고 구조를 보시면서 한 발 앞서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투자에서 살아남는 길일 테니까요. 미국 월가의 영웅 존 템플던 경우는요. 투자의 본질을 이렇게 꿰뚫었습니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비관론이 팽배할 때다라고요. 지금 XRP 시장은 개미들의 비명과 손절매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스마트 머니인 기관들은 대중이 공포에 질려서 던진 물량을 조용하게 쓸어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 위기처럼 보이겠지만 이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금융 인프라로의 진화가 진행 중에 있다는 거. 떠나는 군중의 뒷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조정은요.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는 진짜가 되기 위한 통과 의뢰일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 본질을 믿고 인내하는 사만이 결국에 시장이 주는 이 가장 달콤한 열매를 맛볼 자격이 있다는 거고 오늘도 공포를 넘어서 기회를 보는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도 과거 상승장에서 느꼈던 감정을 떠올려서 다음 선택을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시장을 보면서 드는 감정만 붙잡고 있으면요. 이 판단은 항상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보다 불과 몇 개월 전 리플이 4,900원 찍었을 때를 차분하게 떠올려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더 상승할 것 같다는 확신이 얼마나 강했는지 주변 분위기가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 한 번만 솔직하게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단기 고점 이후에 시장이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자연스럽게 들었던 생각도 함께 떠올려 보세요. 그때 조금이라도 팔걸 아마도 이런 생각을 안 해본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이 중요한 이유는 후회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선택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은 반드시 반등의 시기, 상승의 시기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아무런 계획 없이 또 같은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미리 준비한 대응을 하느냐인데 지금 해야 될 일은 단순합니다. 다시 한번 반등이 찾아왔을 때 어느 구간에서 어떤 비중을 줄일지, 어디까지는 욕심을 내려놓을지, 어떤 가격에서 수익을 내 것으로 만들지 미리미리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 시장은 늘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그때 감정이 아니라 지금 준비를 해둔 사람이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손실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준 없이 감정대로 움직이는 순간에서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단기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따라 붙는다거나 조정이 왔다고 무서워서 손절하는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은 결국에 계좌는 계속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 볼 때 필요한 기준표랑 타점 요약본을 따로 만들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회사가 배당을 준다라고 해요. 딱 이 한 문장만 놓고 봤을 때 뭔가 안정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구조를 뜯어보면 오히려 정반대예요. 이게 보수적으로 변한 이야기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현재 자본시장 안으로 더욱더 깊게 들여보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 기관들은요, 지금 비트코인을 직접 사지 않으면서 배당 우선주라는 이 옷을 입혀가지고 들어오려는 흐름이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죠. 근데 그 비트코인을 주요 자산으로 가져가는 회사가 배당을 주는 이런 우선주를 만들겠다라고 해요. 변동성이 큰 것과 배당이 붙은 것. 이 한 회사 안에서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 그런데 자본시장은 원래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새로운 자산이 들어올 때 그 자산이 먼저 익숙한 포장으로서 번역되는 이런 경향이 존재한다는 거고 낯선 것을 그대로 들이밀면은 규제랑 규정에 막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먼저 종이로서, 증권으로서, 회계 언어로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메타플래닛이 내놓은 공시를 보면은 이런 흐름들이 더 또렷합니다. 지난달 11월 20일 공시에서 회사는 현재 12월 22일 임시 주총 안건으로 몇 가지를 올렸다고 적었어요. 이 자본금과 자본 준비금을 줄여서
다른 자본 잉여금으로 옮기는 안건이 있는데 정관을 바꿔가지고 A종이랑 B종 같은 이 종류 주식 발행 여력을 늘리는 안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종 종류 주식을 제3자 배정으로 발행하는 안건이 있어요. 이걸 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비트코인을 더 들고 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을 모으는 방식이 이제 보통주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 이 기관이 좋아할 만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자본금이랑 자본준비금 감액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겁나게 만듭니다. 이 감액이라고 하면 회사가 망해서 자본을 깎는 느낌이 들죠. 근데 이번 건은 문서에 목적이 분명히 적혀 있다라는 거. 이 순자산 항목 안에서 돈의 위치를 옮겨가지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이런 주주 환원 재원을 더 유연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요. 같은 지갑 안에 잠긴 칸이 있고 또 꺼내쓸 수 있는 칸이 있는데 잠긴 칸에 있던 돈을 꺼내쓸 수 있는 칸으로 옮기는 작업이라는 거. 이 지갑의 총액이 갑자기 늘었거나 줄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기 신호라기보다도 앞으로의 자본 정책을 위해서 미리 길을 닦는 이런 설계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설계가 왜 필요했을까요? 이 비트코인 중심 회사가 돈을 모으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통주를 발행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쉽지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이 희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채입니다. 이 방식은 희석을 줄이지만 이자랑 상환이라는 약속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쯤에 우선주가 있어요. 이 우선주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주는 대신에 보통주처럼 무제한의 권리를 주지 않는 형태입니다. 이 기관한테는 이런 것들이 익숙하겠죠. 일정한 수익 구조가 있고 또 우선순위가 있고 회계상의 처리도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타플래닛이 재밌는 지점을 건드린 것도 바로 여기에요. A종 배당 조항을 보면은 배당이 매달 지급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또 배당률 산정에서 일본 단기 금리 지표인 1개월 토날을 참조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배당을 시장금리랑 연동해서 기관이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겠다는 뜻인 거고 이 B종도 역시 배당 빈도를 반기에서 분기로 바꾸는 조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조정들이 해외 기관과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우선주 구조는 개인 투자자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기관의 내부 규정과 요구를 통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이겁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가 아니라 비트코인에 접근하는 통로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보셔야 돼요. 이 기관들은 사고 싶다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 수 있느냐로 움직입니다. 어떤 연기금은 코인을 직접 살 수가 없어요. 어떤 보험사는 수탁 규정 때문에 지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펀드는 내부 규정상 ETF나 상장 주식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 돈이 있어도 실제로는 못 사는 돈이 많다는 거고 이 돈이 들어오는 길은 결국에 증권화입니다. ETF도 그 길의 하나겠죠. 그리고 메타플래닛 같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의 주식도 또 하나의 길입니다. 여기에 우선주랑 ADR이 붙으면은 그 길은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올해 12월 19일 메타플래닛이 스폰서드 ADR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공시한 거.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ADR 같은 경우는 미국 투자자가 자기 시장 인프라 안에서 해외 주식을 더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증서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OTC에서 거래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ADR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즉 지금 단계에서는 이 새 돈을 끌어와가지고 회사에 바로 꽂는 수단이라기보다도 해외 투자자가 들어오기 쉽게 문턱을 낮추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은 이런 문턱 하나하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차이를 만들죠. 접근성이 올라가면 거래가 늘고요. 또 관심이 늘어나고 결국에 자본 정책의 선택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조각이 연결됩니다. 올해 9월달 메타플래닛은 마이애미에다가 메타플래닛 인컴 코프라는 자회사를 세운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목적은 비트코인 인컴 사업, 즉 파생 상품 등으로 수익과 현금 흐름을 만드는 활동을 강화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 사업을 비트코인 트레저리, 즉 보유 중심의 핵심 사업과 분리하면서 이 거버넌스랑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배당은 결국에 현금 흐름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들고만 있으면 현금은 생기지 않아요. 가격이 오르면은 장부상 이득은 커져도 배당을 주려면은 결국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트레저리랑 인컴 사업을 분리해가지고 엔진을 두 개로 만들고 그 위에 우선주라는 기관용 상품을 얻는 이런 구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시장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어요. 이 배당 우선주를 만들면은 회사가 비트코인을 팔아서 배당을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관련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 걱정은 방향이 맞아요. 배당이 붙으면 의무가 생기고요. 의무는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선주는 보통주랑은 다르게 조건이 다양합니다. 배당이 누적이 되는지, 연기가 가능한지, 기준이 무엇인지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부담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여기서 흥분하거나 겁먹기보다도요. 한 가지 기준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앞으로 메타플래닛이 보유를 늘리는 속도랑 현금 흐름을 만드는 속도 그리고 주주 환원을 실행하는 속도가 균형을 이루는지 보는 겁니다. 이런 균형들이 깨지면은 어떤 구조도 오래 갈 수 없겠죠. 이제 거시로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왜 지금 이런 구조가 나왔을까요?
전 세계 자본시장은 이 지난 몇 년 동안 금리랑 유동성 환경이 바뀌는 큰 파도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금리가 움직이면 돈의 취향이 바뀌어요. 그리고 금리가 높을 때는 확실한 이자가 있는 자산이 강해지고요. 금리가 내려갈 때는 성장 옵션이 있는 자산이 강해집니다. 이 메타플래닛의 우선주 설계는 이 둘을 동시에 겨냥하는 흔적이 있다는 거고, A종은 금리 지표를 참조하는 방식으로서 또 수익형 수요를 겨냥하고요. B종은 배당 빈도를 조정하면서 해외 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를 맞춥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통주는 여전히 상승 옵션을 남겨둡니다. 하나의 회사 안에서 서로 다른 돈의 취향을 동시에 붙잡고자 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구조가 비트코인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다음 단계는 누가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사느냐, 이게 바로 된다는 거고, ETF만 있는 세상이랑 ETF에 대해서 우선주, ADR, 구조화 상품이 같이 존재하는 세상, 전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 전자는 현물 매수 압력에 더 직접 연결이 되고, 또 후자는 노출을 나누고 포장하는 방식이 많아집니다. 이 겉으로 안정돼 보일 수 있겠지만요, 충격이 오면은 여러 가지 포장이 동시에 리밸런싱을 하면서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 변화를 호재니까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단순화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비트코인이 자본시장 상품으로 더 깊게 편입될수록 이 변동성의 성격이 바뀐다, 이런 관점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슈를 한 문장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이 메타플래닛의 배당형 우선주 이슈는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만든 뉴스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더 살 수 있게 만드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그 살 수 있게는 개인의 지갑이 아니라 기관의 규정과 자본시장의 문법 안에서 작동한다는 거. 이 기관은 비트코인을 직접 사지 않습니다. 배당 우선주라는 증권의 옷을 입혀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이해하시면 다음 뉴스가 나오더라도 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가격보다 구조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라고 해요. 투자의 기적 워런 버핏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메타플래닛의 복잡한 행보들은 단순한 호재가 아니에요. 이 야생에 있던 비트코인을 제도권의 언어로 번역해서 거대 자본이 들어올 길을 닦는 이 치밀한 생존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대중은 당장의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겠지만요, 현명한 투자자는 그 이변에 깔린 이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봅니다. 화려한 공시 뒤에 숨겨진 자본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눈, 그것이야말로 거친 변동성의 파도 속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유일한 등대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먼저 읽어내는 해안으로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은 결국에 돌고 돌기 때문에 반등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할지 미리 정해주지 않으면 욕심의 모든 계획이 무너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시장이 늘 같은 패턴을 반복하죠. 지금은 안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반등 나오고 또 순간적인 급등과 함께 불장 분위기가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면 미리 이 정도 오면 팔아야지, 이렇게 세워두었던 계획이 눈앞의 상승에 흔들려가지고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만 더 가겠지, 이번에는 다를지 모른다, 이런 욕심들이 고개를 드는 순간 이 분할 매도 계획은 사라지면서 현금 비중은 끝내 만들지 못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 상승장이 왔을 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시장이 조용하고 힘들 때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겁니다. 어느 구간에서 얼마만큼 매도를 할지, 분할 매도를 통해서 현금 비중을 어떻게 쌓아갈지, 이걸 지금 정해두지 않으면은 불장이 왔을 때는 절대로 냉정해질 수가 없어요. 이 하락장일 때는 수익 실현과 매도에 대한 계획은 잘 세울 수 있어도요, 막상 상승장 불장이 찾아오면 그 계획은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욕심에 사로잡혀서 더 상승할 거란 생각이 너무 크게 들기 때문인데요. 가장 효율적인 매매 방법은 오히려 편한 게 내가 생각한 단기 고점의 적당 비중을 미리미리 걸어두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또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더 올라갈까봐 못 파는 아쉬운 실수들은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분할 익절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매수 타점이 찾아옵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업비트 빗썸으로 목표 타점 걸어놓고 또 조금은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안내드리는 이유도요,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반등장에서 수익을 지키는 사람은 그 순간 판단을 잘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계획을 끌어놓은 사람입니다. 이 시장은 다시 돌고 돌고요, 또 기회는 또 찾아옵니다.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지 흘려보낼지 지금 이 순간에 준비에 달려있다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XRP든 비트코인이든 결국에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랑 구조로 움직입니다. 특히 기술적인 자리랑 온체인 흐름들은요, 개인분들께서 혼자서 실시간으로 체크하기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차트 포인트, 온체인 지표, 그리고 그 숫자들이 실제 시나리오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신사 채널에서 실제로 보여드린 단기 매매 기록을 바탕으로서 왜 이렇게 폭락장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요.
폭락장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폭락하기 전에 이미 현금을 만들어 둔 사람들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 왜 실제 매매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흔히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싸지면 사야지, 빠지면 죽는다, 기회가 오면 들어갈 거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고 불안하고 더 빠질 것 같고 지금 사는 게 맞나 의심이 들면서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만든 현금은 심리적으로 쓰기가 쉬운 돈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기회는 좋은 물린코인이 아니라요. 폭락 전에 확보한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원리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팔아야지 내 돈이에요. 그리고 팔아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고점 지나가면 후회하시고 폭락이 시작되면 멘탈이 무너지시고 상승장에서만 매도 버튼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의 기본은 정반대라는 거. 이 단기 고점이 보이면 미리 걸어두고 체결되면 그걸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파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이 드는 그 순간 그때 매도를 거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텔레그램 단타 정보방에서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특정 종목을 눌릴 때마다 매수하고 또 저항해서 매도하고 다시 눌릴 때 또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 딱 저항의 최고점 부근에서 전량 매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 직후 시장은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결과였다라는 거. 이제는 하락해서 무섭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매수 타점이 열린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전 투자인 거고요. 이 타점 매매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이겠지만 실제로 따라가려면 타점과 투자 심리, 속도, 거리량 해석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상 보면서 나는 혼자 힘들겠다, 실전 흐름들 같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이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아요. 정보는 시중에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정리된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 법, 실전 타점 전략까지 모든 것들 가장 쉽게 풀어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기술주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는데 이 정작 리플 XRP 가격은 힘을 못 쓰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 나스닥 100 지수는 연일 강세인데요. 올해 비트코인 수익률은 나스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언뜻 봤을 때 암호화폐가 역시 한물 같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둘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과연 이런 겉모습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오늘은 나스닥과 따로 노는 XRP 그리고 이 상황의 이면에 숨겨진 흐름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숫자부터 짚어볼게요. 올해 암호화폐 시장 상승률이 나스닥 100 지수의 50% 정도 포인트가 뒤쳐졌는데요. 둘 다 오른 거는 맞지만 기술주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한참 모자랐다는 뜻입니다. 특히 최근 몇 달을 보면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상승했는데 비트코인은 10월 초에 정점 찍고 나서 30% 하락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원래 위험자산 선호가 강할 때는 기술주도 오르고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오르는 게 보통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 이 기술주가 혼자 신나게 달리는데 비트코인은 숨고르면서 한 발 물러서 있었죠. 금융용어로 이런 현상을 디커플링, 우리말로 탈동조화라고 부릅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던 두 가지 자산의 상관관계가 흐트러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탈동조화 현상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 관점이 가능합니다. 한 개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대로 역시 비트코인은 믿을 게 못 된다. 제대로 못 오르네. 이런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또 다른 한 개는 기술주랑 비트코인이 따로 노는 거는 이 비트코인이 이제 자기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가 있다. 이런 시각인데요. 이 후자의 흥미로운 해석을 글로벌 자산운용사 반에크 측에서는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 반에크의 디지털 자산 펀드 매니저 데이비드 샤슬러는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비트코인의 탈동조화는 본격 상승 랠리의 신호탄일 수가 있습니다라고요. 이 기술주 대비했을 때 부진해 보이는 지금의 현상이 알고 보면은 곧 다가올 독주 시작을 알리는 폭풍 전야일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왜 그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그 핵심 배경에는 거시경제 흐름, 그 중에서도 이른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겠지만 뜻은 간단해요.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한 투자 전략 정도로 풀어볼 수가 있는데 이 지금 전 세계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게 있죠.
계속 금리를 높여가지고 물가를 잡는다고 하지만 정부 빚은 늘어나고 경제는 둔화되고 이러다가 결국에 돈을 다시 풀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돈을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맞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희석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1달러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내 통장의 현금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역사적으로 그 정답은 뚜렷했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거는 늘어나지 않는 거, 즉 자산의 영역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금이죠. 요즘 시대에 거기에 비트코인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흐름을 실제로 확인했던 때가 언제였냐? 바로 코로나 직후 2020년 그리고 2021년입니다. 팬데믹 때 각국 정부랑 중앙은행들이 앞다퉈서 돈을 풀면서 주식과 부동산, 원자재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상승했지만요. 비트코인의 상승 속도는 그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냥 오른 정도가 아니라 1년 만에 수배가 뛰었죠. 그만큼 시중 유동성이 엄청났고 화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는 비트코인처럼 공급이 제한된 자산에 돈이 몰린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제 상황을 현재로 돌려볼까요? 2023년부터 올해까지는 미국이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 유동성을 꽉 쥐었죠. 이런 신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엇갈린 움직임이라고 샤틀러는 본 건데요. 기술주가 미리 미래를 내다보고 움직입니다. 시장은 연준이 이제 곧 금리 내리겠네 이러면서 기대하면서 기술주를 왕창 사들였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고, 반면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비트코인 투자자들도 처음에는 기대감에 올랐다가 생각보다 유동성 개선이 더디면서 실망 매물이 나온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특히나 올해 10월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찍었을 때 이 초기부터 들고 있던 대규모 물량들은 대거 시장에 나왔습니다. 2년 넘게 묵혀둔 코인 160만 개가 올해 초부터 시장에 풀렸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정말 엄청난 물량이죠. 2021년 불장 때 못 팔고 묵혀둔 옛날 큰손들이 이번에 올랐을 때 팔자라면서 내놓은 겁니다. 이걸 신규 자금이 전부 다 소화하지 못하니까 가격이 꺾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 마치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겠죠. 그러면은 다시 큰 그림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기술주가 이제 곧 완화 사이클 기대하면서 상승했고 비트코인은 아직 유동성 부족하다면서 숨고르고 있다? 그럼 이 둘의 움직임이 달라진 이유가 이해되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 단계인데요. 만약에 시장 기대대로 2026년 진짜로 돈풀기 모드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잔뜩 달려버린 기술주들, 일정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오른 비트코인은 오히려 본격적인 상승 여력이 큰 상태가 될 겁니다. 이 디커플링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대목인데요. 기술주랑 어깨를 나란히 했으면 그냥 같이 비실비실 갔을 텐데 한 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다시 치고 나갈 공간이 생겼다는 겁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이번 조정 국면에서 이 시장에 대한 체질 개선도 이렇습니다. 오래된 옛날 큰손들 매물들이 ETF든 기관이든 새로운 주체들 손으로 넘어가면서 이 유통 구조 자체가 건전해진 측면이 분명히 존재해요. 실제 데이터상으로도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비트코인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게 왜 빠져나갈까요? 매도를 하려면 거래소에서 보내서 팔 텐데 반대로 빠져나간다는 거는 매도할 생각이 없는 장기 보유처로 옮겼다는 뜻이겠죠. ETF 같은 신뢰할 만한 수요처로 이동했다는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수요가 확 들어오면은 시장에 나올 매물은 줄어든 상태니까 가격 탄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 XRP의 강점은 단기 급등이 아니라 시간이 쌓일수록 힘이 붙는 구조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현물 기준으로만 접근하셔라 말씀드려요. 급하게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평단 관리하면서 시장의 구조 변화를 같이 가져가는 방식이죠. 이 기준을 정리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께만 공유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창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거시경제랑 맞물린 디지털 금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면은 여기서 리플 XRP는 디지털 머니 이동망, 즉 결제랑 금융 인프라 쪽으로 자기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볼까요? 리플사가 만든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1달러의 가치가 고정된 코인인데 이 기존 스테이블 코인들과 다르게 미국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신뢰성이 높은 준비금을 바탕으로 발행이 됩니다. 이 RLUSD가 어디서 돌아가느냐? 바로 XRP 리플 레저입니다. XRP 네트워크 위에서 전 세계 누구나 수초 만에 달러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요. 이 RLUSD 발행량이 출시 1년이 제한돼서 약 13억 달러, 우리 돈 1조 7천억 규모로 평창을 했습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중에 규제 승인을 받은 것들만 따지면 3위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참고로 1위는 서클, 2위는 페이팔의 PYUSD입니다. 이 정도면 기관이나 기업들도 상당히 쓴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마스터카드가 최근에 RLUSD를 활용한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카드사랑 가맹점 은행 간에 정산할 때 이 평소라면 몇 단계의 은행망을 거쳐서 하루 이틀 걸릴 돈의 흐름을 RLUSD로서 바로 전송해서 즉시 정산을 해본 겁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고요. 참여한 은행도 이렇게 하면은 ACH 같은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정산 과정이 리플 레저 위에서 돌아갔어요. 이 보통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분명히 돈이 흐르는 관저에서는 이런 변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토큰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동산 조각 투자, 국채 토큰 이런 것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영역에서도 리플 레저가 두각을 나타내는 사례가 있는데요. 올해 3분기 리플 레저상의 토큰화된 실물 자산 규모가 약 3억 6천만 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에 새로 도입된 프로젝트들의 효과로서 무려 분기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건데 내용을 보니까 미국 단기 국채펀드, 그리고 유명 자산운용사 구겐하임의 상업어음 토큰, 그리고 부동산 지분을 쪼개 판매한 토큰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기관들이 리플 레저를 신뢰하고 자산을 발행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리플 레저의 강점이 뭐냐? 속도가 빠르죠. 수수료 없죠. 기본 기능으로 발행 교환 결제가 전부 다 됩니다. 이 무엇보다 10년 넘게 멈추거나 해킹된 적이 없어가지고 안정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 자산을 어떻게 체인에 토큰화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전통 금융사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수치로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거시경제 판도 변화의 핵심 축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의 왕좌를 노리고 있죠. 그리고 리플 XRP는 글로벌 가치 이동 인프라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기존 금융이랑 디지털 자산 세계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돈의 가치에 베팅하는 자산이라면은 리플 XRP는 돈의 이동 경로를 바꿔나가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비트코인 나스닥 디커플링 현상, 이 두 축이 각자의 길을 가는 서막으로 보여요. 그리고 거시 환경에 대전환기가 오면은 결국에 이 두 가지 축은 함께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돈의 가치가 흔들리면 비트코인이 조명받고 돈의 이동 방식이 바뀌면은 XRP가 조명을 받겠죠. 그리고 이제 투자 전략 얘기도 잠깐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시 구조를 이해하셨다면은 지금의 시장 소강 상태를 어떻게 활용하셔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기술주가 많이 올랐다고 이제 와서 추격 매수하기엔 한 박자 늦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암호화폐를 포기하기에는 정작 큰 변화는 코앞일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관심이 덜할 때 묵묵하게 기본기를 다지는 투자자가 나중에 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트나 XRP 같은 핵심 자산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이 있으시다면은 지금은 분할로 모아가는 시기이지 결과를 조급히 내고자 하는 시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시장이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현금 유동성은 어느 정도 손에 쥐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한쪽에 올인하지 않는 거, 이거는 늘 중요합니다. 혹시나 제가 오늘 드린 분석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내년에 비트코인 폭등, XRP 급등이 온다라고 해도 이런 과정들은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출렁일 수도 있는 거고 예기치 못한 규제나 사건이 잠깐 흐름을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염두에 두시면서 내일 당장 큰일 나도 버틸 수 있는 이런 포지션 규모로서만 움직이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결국에 투자라는 거는 확률 게임이겠지만 그 확률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은 구조를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 구조의 일단을 파악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술주랑 암호자산이 따로 움직이는 이 기묘한 장세 뒤에서는요, 사실은 돈의 흐름이라는 하나의 줄기가 있었다라는 거,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세요. 겉으로 보이는 뉴스에 가려진 이 세상의 설계도를 읽어내는 안목을 기를 줄 아신다면은 어떤 시장이 와도 중심은 잡혀 있을 테니까요.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자민 그레이엄은 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시장은 단기적으로 인기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 저울 체중계다. 지금 나스닥이 화려하게 비상하는 것은 단순하게 인기투표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반면 리플 XRP가 보여주는 침묵은 인기가 아니라 본질의 무게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RLUSD랑 토큰화라는 이 묵직한 펀더멘탈이 그 무게를 더하고 있음을 확인을 했고요. 가벼운 인기는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이 무거운 가치는 결국에 시세라는 이런 저울의 눈금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소란스러운 투표장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조용히 늘어나는 자산의 무게를 믿으십시오. 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먼저 알아본 우리 구독자분들의 해안이 훗날 가장 묵직한 결실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 코인 시장은 언제나 열려있고요. 기회는 반복되는데 조급함만이 불필요한 실수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코인 시장은 이번 달까지만 하는 시장도 아니고 1년 3년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열려있고 그만큼 기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온다라는 거. 이 말인즉슨 오늘 당장 매수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기회를 영영 놓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이 조금만 급등하면은 지금 못 사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에 계획 없이 뛰어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세요. 이런 조급함들은 대부분 차트를 보고 판단한 결과가 아니라 남들이 들어가는 걸 보고 생기는 불안감에서 나옵니다. 사실 투자에서 중요한 건 가장 먼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서 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매수 단가까지 조금은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조금은 지켜볼 수 있는 인내심, 이게 쌓여야지 매매가 안정되겠죠. 이 시장은 늘 파동을 만들고요. 급등 뒤에는 조정 뒤에는 다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시면은 지금 당장 참여하지 않으셔도 다음 선택지를 차분하게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 이 결국에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많이 매수한 사람이 아니라 조급함을 이겨내고 자기 기준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변동 구간은 정말 몇 시간 안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고래 수급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거래소 물량이 몰리는 순간들, 뉴스보다 빠르고 차트보다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이걸 제때 보지 못하면 좋은 자리 놓쳐버리고요. 반대로 위험 신호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서 손실이 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고래 수급 변화, 핵심 가격대, 실시간 흐름 중심으로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려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